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론 11강 할 차례고 좀 오랜만에 노인복지론 영상을 찍는 느낌이에요. 목소리가 잘 나오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찍어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 파트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실 이제 진도로 보면 11장에 한 두 파트, 그 다음에 이제 12장 한 두 파트면 얼추 노인복지론 내용이 좀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가복지 서비스 파트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혹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 파트가 다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다음 주까지 했던 뭐 노인복지론 뭐 3개, 4개, 5개 영역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진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에 법이 아예 개정이 됨으로써 이 재가복지 서비스 계열이 다 이제 바뀌었다고 이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할게요. 사실 이걸 너무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말을 하고 왜냐면 방문이랑 내용은 비슷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돌봄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혹시 더 맞은 것 같아요. 작년이랑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라고 할게요. 이 돌봄 서비스 영역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뭐 방문이 되었든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 방문 모교 단기 돌봄 뭐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 내용은 똑같아요. 뭐 사실 뭐 사람을 돌본다는 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체계 자체가 아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바뀌어 버렸고 어, 이게 2007년에 1차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2007년에 이제 바우처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을 뭐 1차 돌봄 서비스 혁명, 뭐 1차 혁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연구자마다 좀 다르지만 돌봄 혁신 1차 혁신 이후에 지금 2차로 오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 기존까지 해왔던 게 1.0 바우처 시대에 제가 장기 요양보험 2.0이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3.0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아요. 이게 사실 2020년에 이게 돌봄 서비스가 다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장에도 그렇고 복지기관도 그렇고 이래저래 아마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 뭐 연구 바뀐 거에 대한 뭐 이런 등등등등이 많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 2020년 넘어오자마자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멈췄잖아요. 사실 이게 멈췄다는 게 경제만 멈춘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학계에서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돌봄 서비스 관련된 연구도 아마 굉장히 많이 멈춰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복지 실습만 하더라도 이제 실습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바뀐 거에 대한 여파, 효과성, 효율성, 뭐 편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지금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실증 연구를 잘 본 적이 없고 아마 1, 2년 정도가 지나야지 이렇게 흐름 바뀐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주로 이제 법령 체계 바뀐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 봐야 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볼까 해요. 그래서 사실 2019년 노인 돌봄 서비스 이 내용과 지금 내용은 아예 다 다릅니다. 그냥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95%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PPT로 만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거의 따왔거든요. 이걸 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할 때 이제 크게 네 가지 주거 서비스, 의료복지, 뭐 여가, 이제 재가복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재가노인 서비스 시설 안에 다시 뭐 돌봄 서비스 뭐 옛날에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여가복지에는 경로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아마 뒷부분에 할 거예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는 뭐 요양, 병원, 그 다음에 여가에는 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여기 속하고, 제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제 주로 돌봄 서비스가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크게 이제 이걸 생활시설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용시설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설, 그러니까 생활, 크게 시설은 그래서 이용과 생활시설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 이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2019년이었어요. 2019년. 제가 좀 이따가 법령 바뀐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2019년까지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백그라운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른 생각도 있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고 제가 좀 크게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합시다. 대충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0, 2.0, 3.0을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보면 1.0 시대 때 1.0 시대 때라고 할게요. 1.0 시대 색깔 바꿀까? 1.0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국가가 어떤 지역사회 그러니까 노인으로만 한정할게요. 어떤 빈곤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발견되잖아. 그래서 이 노인들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노인들을 돌보려고 이제 어떤 흔히 말해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 혹은 뭐 민간도 돼요. 복지관도 민간이죠. 어쨌든 보면 민간이나 주로 이제 민간이에요. 이런 민간 단체한테 수위탁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지역사회 노인들이 있으면 뭐 불우한 노인들이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라. 뭐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고 뭐 집에 가서 뭐 방문 목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봄이라는 것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라. 여기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보면 뭐가 있냐? 잠시만. 제가 더 빠내 잠깐만. 지워버리고 여기 흔히 말해서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식사도움, 세면도, 옷 갈아입히기 뭐 이런 서비스, 외출 동행, 목욕 보조 이거 2019년 기준이에요. 목욕 서비스, 송영 서비스는 외출 동행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생필품 청소 이런 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돌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라. 이때가 1.0 시대때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얼추 보면 2007년까지 한 2007년 정도까지 시작은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아마 뭐 언제부터겠죠. 뭐 60년, 70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다고. 복지관, 뭐 민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대신에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주겠다. 그 비용만큼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온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이런 복지관과 뭐 민간 어떤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업체도 많이 없었죠. 자원봉사
예, 목욕 돌봄. 제가 이제 학교 막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자원봉사, 목욕 자원봉사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크게 한 두 군데에서 이런 민간 어떤 위, 위탁을 위탁을 받은 민간 기관인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 이 관련된 비용만큼을 국가가 이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 시대로 넘어가요. 2.0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때 2017년도 17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적 위기. 어, 새로운 뉴 소셜 사회적 위기. 지금은 이제 뭐 이걸 더 이상 위기라고 부르지 않죠. 이미 너무나 일상화된 사회적 위기니까 새로운 사회적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뉴 소셜 리스크 뭐 이렇게 뭐 불렀는데 그때 막 노인 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치매, 뭐 암, 뭐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일어나면서 돌봄이라는 것을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점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어떤 노인 관련된 학대, 폭행, 유기, 방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뭐 자살,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험 중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을 건강보험에 이제 연동시켜서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 요양보험이 아마 2008년부터, 08년부터 시작됐을 것 같은데, 이때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노인 돌봄 바우처라는 것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바우처, 전자 바우처죠. 노인 돌봄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2007년부터 노인 돌봄 바우처를 제공해서 돌봄이라는 것을 가정 내에서 재가안에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노인 돌봄 바우처는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가기에 앞선 어떤 완화 기제 내지 뭐 이렇게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바우처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시스템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먼저 어떤 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지우고 할까? 바우처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고 워커가 있으면 시스템 1.0에서는 정부가 돈을 이 사람한테 주죠. 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이 돈 100이라고 치면 이 100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한 명당 10의 자원이 된다면 100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겠어요? 당연히 10명의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 워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할게요. 복지기관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을 찾고 이 사람한테 찾아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기관이 고맙죠. 당연히 고마워요. 나한테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도움 주니까 항상 땡큐 한 거예요. 감사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힘의 측면에서 파워의 측면에서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왜 이 사람이 이 10명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11번째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1에서부터 나는 10명만 채우면 그만이잖아. 11번째 노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1.0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는 압도적으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워커의 기관의 전문성과 워커의 선택권 뭐 이런 것들이 1.0 시대는 훨씬 중요한 시대였다. 그러다가 2.0 시대 바우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뭐 바우처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시스템이 좀 바뀌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이 바우처 안에는 돈이 들어있어요. 뭐 10만큼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바우처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소셜워크 기간 1, 소셜워크 기간 2, 소셜워크 기간 3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 중에 이 중에 하나. 그러면 내가 여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난 여기 할래. 아, 여기보다 그래도 여기 선생님이 더 좋더라. 내 마음을 더 맞춰주더라. 그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파워는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이쪽에 많아집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많아지죠. 선택권이 여기 있으니까. 선택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기관의 어떤 특성보다 워커의 기호나 수요나 여기에 더 맞추려고 노력을 했겠죠. 지금도 보고 있으면 장기 요양 서비스는 이런 시스템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죠.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기간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마치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뭐 편의점이나 뭐 식당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기간 가서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때 이 10의 돈을 누가 주느냐? 당연히 정부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10의 바우처를 줬습니다. 권한을 줬다는 거죠. 이걸 바우처 대신에 장기 요양 보험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시스템 자체의 구조 원리는. 이게 2020년에 와서 3.0일 때는 다시 1.0처럼 바뀝니다. 물론 완벽하게 1.0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기본 틀 자체가 다시 1.0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럼 3.0 시대 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3.0 시대 때를 보게 되면 2분화 돼 있어요. 2분화 시킵니다. 이렇게 2분화를 시켜서 장기 요양 보험은, 장기 요양 서비스 계열은 여전히 2.0, 즉 클라이언트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장기 요양 보험이 아니라 2019년까지 존재했던 바우처 서비스는, 이 바우처 서비스는 1.0과 같은 형태로 지금 다시 맞추고 있어요. 이 바우처는, 지금 이 바우처 서비스는, 지금 바우처는 2.0이 아닌 1.0과 같은 형태, 즉 기관에 조금 더 힘을 가지게끔. 물론 이게 완벽한 1.0이 아니에요. 1.0과 같은 시대로 돌아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선택권을 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클라이언트에 선택권을 주는 게,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어떤 권역별로 나뉘어요. 블락을 지정해버리죠. 블락을 지정한 다음에 블락에서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즉 1.0과 같은 유사한 시스템으로 지금 돌봄 서비스 형태를 지금 맞춰놓고 있어요. 물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2.0 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양도 많아졌고요. 왜 이걸 하게 됐냐면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2.0 시대 때 존재했던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 빼먹기라고 해야 되나? 막 선물 줘가지고 이쪽 클라이언트를 이쪽에 빼오는 등 어떤 복지라는 시스템이 너무 상업화됐다. 너무 상업화되고 이것이 어떤 복지 원래 큰 정의가 아니라 어떠한 너무 시장주의 원리로 너무 치우쳤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학자마다 너무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이런 3.0 시대 때를 보면서, 물론 3.0이란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3.0 시대 때 보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가고 있더라고 제가 이 법령 체계를 좀 쭉 다 봤거든요. 보면서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돌봄 서비스가 변형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앞으로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바뀌었다면 최소 5년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2.0 시대 바우처 시대의 시스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007년에 됐으니까 근 한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혁이 됐으면 아무리 안 돼도 한 5년에서 10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재밌는 거는 그 2.0 시대 이 시스템을 만든 정권과
지금 3.0 시대 때를 만든 정권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린우리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만든 게 2.0 바우처 시스템, 그때 유시민 장관 전 장관 때 만들었던 게 이 바우처 시스템인데 장기요양보험이랑 이때 3.0 시대 때도 지금 정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예, 좀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그런 느낌 좀 들긴 해요. 그 여담이지만 이 바우처 시스템의 전자 바우처거든요. 이제 미국처럼 푸드 스탬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 바우처 시스템의 그 사회보장원 1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우리 학교 그 이정 교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바우처에 우리가 흔히 놀린다고 이정 교수 바우처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이제 석사 막 공부 시작했을 때, 제가 2007년에 이제 석사 공부 시작했었는데, 그때 만든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지금 2020년 와서 변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시스템의 변형이지 않을까. 돌봄 체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정도까지가 지난 한 10여 년간 어떤 우리나라 돌봄 시스템의 어떤 변동.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강론 다 뺐고 그냥 큰 틀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학부 차원에서. 근데 그냥 이 큰 틀 차원에서만 좀 요렇게만 생각하시고, 요런 복지 지금 변형된 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0 시대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두 틀이 존재하고 A와 B가 존재하고 A는 2.0 시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B는 흔히 말해서 1.0의 어떤 틀을 가지고 플러스 3.0의 내용을 입혔다. 그래서 이 두 개 체계를 함께 하이브리드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맞춤형 3.0의 어떤 기본 골격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줄이고 자 그러면 쭉 봅시다. 내용을 이제 자 우리 보면 그래서 이제 2.0 시대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독거노인 서비스가 이게 한 4가지 정도로 지원이 되었고요. 이때 등급에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건강 보장할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등급 A, B 등급 말씀드렸잖아요. 그 등급 선생님들, 노인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이 노인 돌봄 바우처예요. 제가 그때 장기요양보험 할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상자, 뭐, 돈, 이런 것들, 국비,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이 한 6가지 사업을 이 2020년에 다 통합합니다. 6개 사업을 다 통합시켜버리고, 이게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목적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헬스 에이징, 건강 노화. 제가 수업 시간에 건강 노화 뭐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IP 아마 이거 다음 이 챕터에서 할 이야기인데, 노인분들을 최대한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설로,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안 보내고 최대한 자기 집에서 오랫도록 자기 지역에서 거주하게끔 만드는 AIP. 그 다음에 이런 장기 요양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예비적 조치의 방향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조금 보고 빨리빨리 이게 좀 이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법령 체계 바뀐 거를 일일이 보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어떤 법 바뀌었을 때, 특히 사회복지 체계 바뀌었을 때는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업 안내서가 나옵니다.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이 안내서가 일종의 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사회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봅니다. 이걸 보고 전부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왜 잘 맞추면 되고 다시 이거 내가 열고 다시 해야지.
갑자기 이게 매크로가 잡혀가지고 한번 봅시다. 추진 방향을 보면 이제 이런 6가지 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고 6개 사업에서 이제 뒤에 그 법령 서비스 그 사업세 다 있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건 장기 요양 기간과 분리. 이게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까지는 한 2,800개소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책임 기간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지금 작년까지는 뭐 민간 기관 개인 사업자도 가능했는데 왜냐면 바우처 서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사업이에요. 시장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뭐 복지 법인 다양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사회복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훨씬 민간보다는 뭐라고 할까 민간의 어떤 사업보다는 복지 서비스의 관점으로 많이 바뀌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온다는 것은 즉 여기서 여기로 온다는 것의 큰 의미는 흔히 말해서 어떤 민간에서 조금 더 정부 혹은 어떤 사업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연구나 어떤 이런 것이 뭐 확증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사업 내용을만 보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기간을 분리시켰다는 말은 제가 사업서를 보면서 지침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또 보시고 다음에 내용을 또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10만 명 이상 더 늘어나고요. 사업비도 증원되고 서비스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1.0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의 서비스, 욕구 중심의 서비스. 1.0에서는 사실 욕구 중심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서비스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에 맞춰서 서비스 내용에 맞춰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얼마나 많은 양의 제공할까를 1.0에서 많이 중점 뒀다면 이 3.0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세분화시켜요. A 타입, B 타입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고 여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추론해 본다면 물론 이거 완벽하진 않아요. 제 추론이긴 하지만 2.0 시대 때 너무나 개인의 다양한 욕구,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양해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만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everything은 nothing이 돼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없고 클라이언트와 워커, 요양보호사 간의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다시 그룹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룹화시켜서 이 그룹화된 것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이것을 양화시키고 체계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 구조를 다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1.0 때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의 제공, 그러니까 서비스가 큰 틀 안에서 한 있고 그 큰 틀에서 제공의 목적을 뒀다면 최대한 다양한 많은 사람에게 2.0 시대 때는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맞추고 했는데 이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범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형성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큰 틀 안에 타입으로 만들고 A 타입, B 타입 다시 그것을 권역화시킨 그 세분화한 어떤 상호작용 안에의 관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서비스 A 타입, B 타입이 있고 이 권역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중간 도시의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교통 같은 문제일 거예요. 이동
서비스 같은 거. 근데 막상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이동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에요. 지하철, 버스가 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권역을 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특성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도 좀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 그 지역의 서비스를 가장 잘 알 거니까. 이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죠, 지금 보면 있으면. 어쨌든 뭐 다양한 논의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연구는 아마 이 관련된 변화, 2019년과 그 전까지의 차이,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 인식, 뭐 이런 것들이 한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엄청난 많은 연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연구가 종합 정리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피셜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나름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다 나오는 건데 이것보다는 2019년까지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19년까지 내용을 알아야지 20년과의 비교가 가능하니까. 2.0 시대 때는 기본 서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거노인에 한정해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어떤 뭐 아침에 전화, 안부 전화하고 방문해서 잘 계시는지, 이때 이제 어떤 뭐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예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때 일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뭐 이런 직종에 어떤 하셨죠. 종합 돌봄 서비스,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바우처 서비스예요. 바우처 서비스, 방문, 주간 보호 서비스 있었고, 예, 장기 요양 등급에서 1, 2, 3, 그때 5등급인가? 기억이 안 나네. 4등급인지 5등급인지. 그 탈락 대신 등급 A, B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받는 서비스 위주죠.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런 돈을 가구마다 돈이 산정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 뭐 직장 가입자는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안에 서비스에서는 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월 27시간 할 거냐 36시간 할 거냐, 36시간일 때는 서비스가 얼마고 본인 부담금 이렇게는, 즉 내가 27시간 할 때는 정부가 이만큼 주고 내가 이 소득일 때는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데 34만원인데 정부가 이만큼 주고 내가 월 이만큼 냈고 36시간 받으려면 나는 3만원, 2만원 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었다고요. 근데 이런 체계 자체가 다 사라졌다고요. 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죠. 돌봄의 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돌봄 바우처 서비스라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왔던 어떤 바우처 체계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12년 만에 일어난 굉장히 큰 혁신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어딨지? 이게 어딨냐 아까 A, B 여기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여전히 2.0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 업체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거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2.0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 등급 외에 판정을 받는 AB 등급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죠. 네,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법령 체계를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멈췄다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먼저 쳐놨는데,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바우처 시대 때 쭉 내려오다가 이제 14년에 이제 독거노인 위주로 이제 막 많은 서비스를 진행했고, 이제 2020년 와서 비로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보면 추진 배경을 보면 19년에 한 147만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한 35년쯤 되면 300만 좀 된다고 해요. 300만이면 거의 뭐 부산 인구 좀 되죠. 굉장히 많은 인구가 혼자 사는 노인이 된다. 35년이면 사실 35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년이지? 오늘 2020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15년 정도.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장기요양 비율 지출이 9조 원, 10조 원 좀 덜 되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15.4조 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서비스를 바꿔가는 방향 중에 저는 이게 장기 요양 지출 때문이라고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정부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기본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사업 공모 쪽 그러니까 행정 비용에서 칸막이라는 게 좀 강하죠. 그러니까 A라는 돈이 이제 100이 있으면 똑같이 돌봄 계열의 어떤 서비스지만 여기서는 30으로 돼 있고 여기서 70이 돼 있으면 여기 좀 남고 이거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10을 줄 수가 없어요. 법령상 이게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자라고 여기는 남아돌아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해서 분절 칸막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 놓으면 이게 가능해지죠. 이제는 그때는 가능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되는 게 조금 더 재원 운영의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예,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다 하나로 묶입니다. 뭘로 묶인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러면 이게 영어로 하면 뭐지? Personalized Elderly Care Service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사업을 통합시키고 이제 여기 보면 장기 요양 기간과 돌봄 기간을 분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리한다. 뒷부분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뒷부분 가서 좀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장기 요양 기간, 그러니까 2.0 시스템은 2.0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돌봄 기간은 3.0은 3.0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맞춤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좀 다 뭐 그런데 4번은 제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봤는데 이 4번은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쳐볼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게 아마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지만 이거 같아요. 예전에 19년에도 독거노인 서비스 보면 이게 가정에 독거노인 안에 모션 감지 장치 같은 거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 이상 낮 동안이겠죠. 주로 낮 동안에 어르신들이 동작이 없으면 거기 소방 쪽에 연락해서 소방 하시는 분들이 뭐 먼저 생활보호사 지도사가 전화 드리고 뭐 이렇게 잘 계시는지 연락해서 연락 안 받으신다 그러면 뭐 찾아가서 뭐 생존 확인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제 생각에 맞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아직 이 서비스가 그전에 있는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 새롭게 뭐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기관에서 이거 서비스를 하고
하고 있는 건지,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걸 계속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내가 한번 찾아가면 한번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아직은 저도 정확하게 이 ICT 기술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서비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되고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예전에 그 서비스, 여전히 2019년에서도 이런 ICT 이용한 기술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봤었던 거 쭉 생활지원사 뭐 쭉 했던 이야기 그대로 돼 있고, 보면 이제 이전까지는 다 비슷해요. 관리자, 뭐 생활지도사 했다가 관리사로 했다가 이름을 바뀌었다. 노인 돌봄이 그때 했다가 다시 이제 뭐 독거노인 돌보미, 노인 돌보미 쭉쭉 하다가 이제 뭐 서비스 관리자, 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뭐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활 지도, 관리 명칭이 계속 바뀌니까 저도 좀 헷갈려요. 부르는 이름이 하는 일이 똑같은데 사실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막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는 뭐 노인 돌보미 이런 말 참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뭐 쓰다가 바뀌다가 이제는 최근까지는 생활 관리사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뭘 쓰더라? 생활 지원사라는 말을 쓰네요. 생활 지원사. 아, 참 힘들죠?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는데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 법령 체계에 따라 바뀔 때마다 이게 좀 이름이 좀 계속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쭉 보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비스 목적 이런 거 보고, 이제 서비스 대상자 보면 이제 벌써 65세 이상이라 하고,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 단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지자체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뭐 갑자기 뭐 재난 재해가 되었던 거든지, 혹은 뭐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발견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경우, 뭐 혹은 뭐, 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독고 조선 고령 부부 뭐 이때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면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같은 우울감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독사라든지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특히 이 서비스는 이걸 특화 서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서비스를, 이 특화 서비스를 하는 기간 안 하는 기간 또 나눠져요. 이게 일종의 멘탈 헬스를 정신건강을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런 유의 서비스들은 사실상 주로 육체 혹은 생활 서비스인데, 이 특화 서비스는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고,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의 특성은 이게 이제 제가 지원 서비스가 있고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중복하게끔 대놨어요. 큰 틀 안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있다면 이 거주 노인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게 장기 요양 서비스가 보험이고, 장기 요양 보험이고, 그 안에서 장기 요양 보험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받지 않는 군을 맞춤 돌봄이라고 해서, 맞춤 돌봄을 일반, 중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끝난 대상자를 사후관리까지, 예전에는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이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하고, 이때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함께 중복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보면 재가 노인 이용 대상자가 보면 뭐 이러한 취약 노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뭐 위기 노인,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보면 장기 요양이나 맞춤 돌봄이나 치매 안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서비스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재가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 여기 뭐 치매 관련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서비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함께 받게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흔히 말해서 사각지대, 빵꾸 난 데를 채우게끔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구조적 틀을 지금 잡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서비스에 따라서 이 필요성을 보면 보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기존의 체계에서 자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지 않을까. 자꾸 코로나 관련된 문자가 계속 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구분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 사회적, 생활, 신체, 정신 3영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잠시 그때 말씀드렸던 대상자의 어떤 욕구가 2.0 시대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너무나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크게 한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이라는 세 가지 틀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자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한번 대상자를 조금씩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점 돌봄군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신체적 기능이 제한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장기 요양에서는 아니지만, 장기 요양까지는 아니지만, 장기 요양을 못 가지만 굉장히 돌봄이 많이 필요한 16시간에서 40시간. 우리 아까 전에 보게 되면 여기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우처 서비스 할 때는 27시간에서 36시간이었어요. 27에 36.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면 16에 40 면 맥시멈은 더 늘어났고 미니멈은 줄어들었죠. 그쵸? 16에 40이니까 아까 27에서 36이잖아. 그죠? 27에서 36이니까 뭐 계산 해보면 예전에 바우처 시대 때는 27에서 36이니까 맥시멈은 플러스 4가 되었고 미니멈은 얼마냐? 11이죠. 마이너스 11. 뭐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27에서 안돼? 여기 나오구나. 27 플러스 36 뭐야 27 플러스 36 나누기 2는 45 타타시간 단순한 계산이에요. 16 플러스 40 나누기 2는 16 플러스 40 나누기 왜 자꾸 16 플러스 왜이래 16 플러스 40 나누기 2는 36시간. 아까 얼마였죠? 36 얘는 36이고 아이씨 왜이래 왜 이렇게 안 먹지? 이게 뺏어보나. 27 플러스 36 나누기 2는 45 45잖아? 45 그러면 단순 계산을 때리면 얘가 훨씬 더 적죠? 그쵸? 적어요. 나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과연 사업 바뀌고 나서 전체 클라이언트가 총 이용하는 시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 시간은 무조건 늘었을까요? 총 시간은. 왜? 사람이 10만 명 더 늘었으니까. 근데 1인당 사용 시간은 플러스가 되었을까 마이너스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글쎄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측을 해봐요. 1인당 총 이용 시간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매년 이용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0년 이후로 이 시간이 줄지 않거나
심지어 이렇게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그 가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가 0이 되거나 가속도가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미분했을 때 분명히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나중에 2021년이나 22년, 23년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 한 3년, 2022년 한 2, 3년 정도 지나보고 이 총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어쨌든 바우처 서비스 안에서는 미니멈이 27시간이었고 내가 맥시멈 36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27시간 이용할 때 만약 이 소득이라고 칩시다. 73,000원에서 36시간 이용하면 12시간을 더 이용하죠. 12시간 이용하는데 2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한 2만원 얼마 정도? 2만 얼마에 12시간이면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만 얼마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2만 얼마로 12시간을 쓸 수 있다면 뭐 3만원 잡을게. 1000만 나누기 12시간이면 얼마야? 시간당 2,500원밖에 안 해요. 시간당 2,500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Why not? 왜 안 써요? 상식적이면 돈이 조금만 있다면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이 소득군에서는 더 싸죠. 심지어 이쪽에 보면 갈수록. 그러니까 아마도 2.0 시대 때에서는 거의 다 조금만 여유가 되면 이렇게 36시간을 사용했는데, 개인의 의지로. 여기는 어떤 등급이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16시간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기간에서 설정해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16시간만 충분해요 하실 때, 나는 예전 시스템이었으면 그냥 36시간을 쓸 수가 있었다고. 내 의지만 있었으면. 근데 지금은 16시간밖에 못 쓴다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20시간 차이 나는데, 20시간 뭐 여기는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에요 10만원에 20시간이라고 계산해볼까? 10, 100, 1000만 10만원 나누기 시간당 5천원. 그렇죠? 시간당 5천원이에요. 이 정도 차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3.0 시대 때 과연 1인당 서비스 시간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저는 줄었거나 최소한 가속도가 줄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게 알겠지만 그렇게 지금 예상을 저는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총 1인당 시간이 줄었거나 아니면 1인당 매년 이용하는 증가폭이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저는 줄었다고 보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돌봄군 같은 경우는 16시간, 월 16시간 미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여기에서 가사 제공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 3.0과 2.0이 비교했을 때 서비스 질과 양이 증가했을까라는 의심을 좀 들긴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확실하게 100% 원하는 만큼은 돌아가지 않을 거는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비스 평가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2021년, 2022년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안에서 두 가지를 그냥 단순 비교를 놓고 본다면 저는 서비스 전체의 양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서비스 양이 줄었다면 당연히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연구가 이 서비스 체계가 변한 것이 과연 클라이언트한테 더 좋은가 안 좋은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들어요. 예. 물론
기존의 서비스의 어떤 시장 체계가 갖고 있었던 단점, 문제점도 많지만 지금 이런 측면이라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런 돌봄을 필요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체계 자체에 대해서 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원래 받던 서비스에서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래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만 주면 36시간을 서비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사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비록 돈은 10만원 안 내지만, 16시간 미만, 15시간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특화될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우울형,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우울형 노인들 위한 멘탈헬스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후관리 대상은 이제 이 사업에 이 종결 서비스 한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지역사회, 지역 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서비스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방문형과 통원형 있다고 합니다. 통원형은 집단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직접 서비스와 연기 서비스에도 나눠집니다. 직접 서비스는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서비스를 총괄한 거예요. 아까 한 6가지 서비스를 합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인 기본 서비스에 있었던 서비스예요. 이렇게 안녕 하신지, 아침마다 전화하고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는 거. 그때 그 생활 독거노인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서 뭐였죠? 이 명칭이 뭐였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생활 뭐였지? 까먹었다. 지금은 생활 지원서인데 여기 있었나? 아까 역사에 있었죠?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막 했던 서비스를 지금은 생활지원사, 관리가 아니고 매니저가 아니고 서포터죠. 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서비스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안전 확인, 전화 ICT로 이렇게 아마 모션 탐지 같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 같은 거는 이제 아마 이거는 주로 복지관에서 했던 서비스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서비스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이 수행기관 내에서 어르신들 모셔서 그 안에서 기관 안에서 하는 서비스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있는 복지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 교육, 생활교육, 정신건강 교육 같은 거, 일상지원 서비스, 외출도, 이거는 옛날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이동 서비스라든지 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 같은 거. 이게 보면 이제 연계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물품을 연계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특화 서비스, 맞춤형 상담 활동. 이게 얘는 정신보건 계열 시설에서 이제 했던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쭉 서비스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예전에는 이렇게 돌봄 기간은 주로 이제 가사 간병이라든지 이동 서비스, 목욕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에서 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연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같은 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계열이 있죠. 정신보건 센터라든지 했던 그런 쪽에서 했던 상담이라든지 어떤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에서 성격을 여기서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하고, 이 A, B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A, 얘가 했던 걸 C라고 할게요. B, 이렇게 C 통합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한편 우려도 좀 됩니다. 과연 이 수행 기간이
여기와 여기 서비스에 사실 이 한 A 서비스, B 서비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가 되거든요. 사실상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A 서비스를 하는 재원 인력의 어떤 전문성, B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각각 있어요. 근데 이 A, B 서비스를 합쳐서 심지어 C 서비스까지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원을 하겠지만 과연 그럴 여력과 능력이 얼마나 잘 거쳐질까 지역사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년을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이게 만약에 정말 잘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돌봄 체계의, 그다음 사회복지 전체 영역 체계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2.0 시스템보다 더 안 좋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 명의 노인복지 연구자로서 우려도 제가 지금 좀 하게 되네요. 지금 이 서비스 체계를 보다 보니까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막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뒷부분 가서 인력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과연 이게 이 인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좀 듭니다. 예, 들어요. 자, 보면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분야별로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 한번 좀 읽어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빨간 건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게 아까 제가 그 PPT 백지에서 그렸던 거예요. 자, 이쪽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2.0 시대 때는 대상자가 이렇게 수행기간, 서비스 기간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선택이 가능해요, 자발적으로.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먼저 이렇게 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해요. 좀 약한 걸로 할까? 쭉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서비스 대상자를 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위로 쭉 보냅니다. 어디까지? 보건복지부까지 쭉 올려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이 서비스를 이제 당신들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돈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내죠. 어디? 종합지원센터. 그럼 종합지원센터는 다시 광역 단위로, 뭐 부산시 뭐 노인맞춤 돌봄센터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역 수행기간, 뭐 남구 혹은 뭐 더 좁게 가서 뭐 용호동, 대연동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 한 개 내지 뭐 두세 개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에서 이렇게 그 대상자 A씨라고 합시다. A씨의 정보를 받고 A씨와 관련된 돈 10을 받고 이렇게 A씨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글쎄 물론 이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를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뭐 신체를 볼지 뭐 정신을 할지 생활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16시간 할지 16시간에서 40시간 할지 이렇게 이 판단을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여기서 하겠죠. 예전 같으면 2.0 시대 때는 클라이언트가 내가 27시간을 할지 36시간 할지 여기서 설정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설정을 가능하겠죠. 그쵸?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 따라왔을 때 이 체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과 체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서비스 내용은 1.0과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한 70% 80% 다르겠지만 구조 틀 자체는 1.0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선택권, 클라이언트의 어떤 자발성, 클라이언트의 파워가 어찌되었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이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이 아마 이 3.0 시스템과 2.0 시스템과의 최대의 차이인과 동시에 최대의 약점으로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2.0 시대 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클라이언트나 기관, 어떤 지역사회라면 3.0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자원의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 더불어서 어떤 클라이언트 맞춤형 가장 효과적인, 왜냐면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내가 어떤 A라는 걸 욕구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 클라이언트한테는 A보다는 B나 C나 D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내가 그냥 가사감병을 가장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가사감병보다는 어떤 정신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뭐 이런 프로그램, 사회성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클라이언트 개인보다는 전문가가, 워커가 더 잘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어떤 상태를 모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자원의 굉장히 효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3.0에서 굉장히 증대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3.0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변화 혹은 자원의 효율성 같은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그 다음에 어떤 클라이언트 워커에 관한 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낮추지 않았을까,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진 않아요. 정부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2.0과 2.0 프로그램과 3.0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 정부 주체가 사실 같아요. 지금 동일한 정부예요. 다른 정권이 아니라 같은 정권에서 이 2.0과 3.0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색깔 같은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상황이 시대의 변화죠.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노인 인구가 올라갔다는 말은 의료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의료비가 올라갔다는 말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려고 2.0보다는 3.0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쵸, 보고 있으면 좀 그렇다는 거죠. 이 체계를 보고 있으면. 자, 뭐 그렇게 되었을 때 쭉쭉쭉쭉 보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보건복지부, 여기 이제 이 지침서 안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볼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수행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가 누군지, 이게 사실은 제일 키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어떤 연구자라든지 행정 업무,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되지, 우리 같은 제3자, 그 다음 특히 학부생 수준의 어떤 체계에서 이거를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키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대5 혹은 6대4 정도로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두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영역 위주로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내용 전부 다 보고 일일이 얘가 하는 일 뭐 하려면 이거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을 내내 보더라도 이거 되게 짧아요. 예,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지자체 이제 뭐 행정도 그렇고 복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보는 게 사실 이 서류예요. 이 지침서예요. 각 지침서를 뭐 프린아웃하든 책으로 만들어서 이 지침서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지자체 구청이라든지 시청 공무원 가면 항상 이 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이 지침서를 보시면서 이 지침서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서가 사실은 법령과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잘 이해하시면 사회복지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땐 최소한 몇 년 동안의 돌봄 체계는 다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보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쳐놨어요. 자, 위탁기간은 1년 3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A라는 기간, 수행기간만 이야기할게요. A라는 수행기관한테 당신이 이 사업을 맡아줄 때 우리 대신에, 누구 대신? 국가 대신에, 지자체 대신에, 국가 지자체 대신에 이 사업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서 최소 한 3년 정도까지 하고 3년마다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너무 못하면 다른 기관으로 바꾸고 B기관으로 바꿔버리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그런 이 여러가지 서류를 보면서 이 과연 이 기관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같은 거를 합니다.
예, 저도 한 번씩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교수님도 하시죠.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평가, 서비스 기관 평가. 자, 이렇게 쭉쭉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해요. 광역기관들은 주로 이런 걸 해요. 뭐 운영하고 교육하고 전반 뭐 지도 점검 같은 거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 기간은 이제 기관장이 있을 거고, 안에 전담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뭐 자원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모집 배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권한이 생긴 거죠. 예전에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어떤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후원 받아서 그 후원비를 지역 어르신한테 돌봐주고, 즉 어떤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죠. 쭉 보시면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전담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있고, 생활지원사증 있고, 쭉쭉쭉 쭉 내려 보시면 법 추진 근거가 노인복지법 27조 2항 3항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법령을 보면 노인복지법 27조 2항 3항 독거노인 지방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 돌봄 등 서비스 등의 확보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사업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등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사망 뭐 센터 지원센터 쭉쭉쭉쭉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 추진 근거를 보게 되면 이 세부적인 뭐 내용들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냥 뚝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쭉쭉쭉 보시면 이제 뭐 대상자 선정할 때 서비스 신청해요. 그 어르신이나 가족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신청권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청권자, 신청한 노인, 신청권자, 혹은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자, 대리 신청자, 신청자, 이렇게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공무원들이 봤을 때 가족이 없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 이분 필요하다 싶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쭉쭉쭉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뒷부분에 이제 좀 제가 내용이 어딨지? 있다. 자, 왜 이래. 자, 수행기간 이제 선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군구는 바탕으로 뭐 보건복지부 인프라골에서 권역을 설정하고 어떤 무슨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간 설정. 제가 이 권역을 정확하게 어떤 권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역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권역별로. 수행기간 선정 방향은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2.0 형태에서는 이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크게 공공성이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복지 네트워크,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그 다음 이게 복지 네트워크라는 건 정보 자원 체계를 이렇게 연기시키는 걸 말하죠. 정말 그런 거고요. 자, 보면 공공성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 자격을 어떻게 주냐? 바로 이게 법인,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참여가 사실 이제 불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가 장기 요양 기간은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은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누구만 가능냐? 방문 요양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 있고 제가가 있는데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은 아예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이 장기 요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우처가 사라지면서 이 맞춤형 이 돌봄으로 변하고 이 돌봄이 다시 여기서 돌봄과 이 재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 재가는 그냥 장기 요양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돌봄 영역만 가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맞춤형 돌봄이라면 여기 맞춤형 돌봄은 장기요양에서 방문이랑 플러스 여기 이제 돌봄 기관 그리고 여기에는 장기요양은 재가랑 플러스 방문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가 여기 넘어올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여기는 딱 가림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방문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터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짜놨어요. 그쵸? 법령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됩니다. 영리법인.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문 요양을 하더라도 수가 더 이상 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신청할 때도 최근 6개월간 이 방문 요양을 100명 하고 있으면 여기서 10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희 사업을 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이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조건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곧 생기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도 방문 요양을 제공 시에도 가능하다. 시군구 직영 같은 경우에는 보자. AB 등급은 바로 수행 기간 가능하지만 CDF를 받은 경우에는 공모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까다롭게 맞춰놨고요. 선정제를 보면 노인 돌봄과 상충할 수 있는 이거 쭉쭉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앞에 했던 이야기고 개인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 아예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개인이 이걸 이제 법인이 아닌 이상은 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노인 돌봄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뭐 법인이 하지만 제가 장기 요양 기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걸 쭉쭉쭉 계산하다 보면 반드시 법인,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거나 비영리 법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 플러스 이 사업만 맞춤 돌봄을 하거나 혹은 법인이라도 방문만 했던 방문 장기 요양이라도 이게 장기 요양이라도 방문만 했던 것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방문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안 돼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딱 여기 우리가 할 때 100명에서 100명, 할 때 200명, 200명까지만 갖고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맞춰놨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성을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어떤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하는 영리를 추구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는 아예 배제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업자는 다 망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개인 영리는 주로 이제 또 어디에 들어가면 장기 요양의 어떤 제가 계열로 위주로 많이 가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동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분화 시켰다. 2.0과 3.0을 이렇게 내용을 구분시켜서 이것을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들어냈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지 말고 예전에는 두 개를 막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여기는 조금 더 시장성을 열어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행기한 공모를 통해서 하고 하나의 법인이 한 개의 시설, 그래서 뭐 용호다 그럼 용호에 한 개의 시설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체인화를 통해서 에서 A 시설이 여기 뭐 남구에 하나 있을 수 있고 A1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저 진구에는 B라는 법인은 하나예요. B라는 사람일 수 있고, 저기 뭐 서울에는 뭐 C기관, 뭐 저 대구에는 D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법인은 하나지만 이렇게 체인화돼 있잖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홀트도 그렇고 뭐 어린이 재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권역별로 한 개 기관은 이 권역이면 A 1권역, 2권역, 3권역에 각각 하나만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남구를 할지 뭐 용호동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남구가 하나의 권역이다. 그럼 남구에 A 기관, B 기관, C 기관을 다 갖고 있는 법인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남구가 뭐 다른 권역으로 나눠진다면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로 되는지 동으로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이걸 통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시군구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구로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구별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 아까 말씀드린 3년이고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뭐 여기 보면 전담사회복지사 16명, 그러니까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명.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걸 관리하는 여기에 있는 생활지원사가 16명이고요. 그리고 평균 14에서 18명의, 그러니까 한 명당 다시 여기다가 뭐 평균 잡으면 한 15명 잡죠. 15명 잡으면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면 15 곱하기 16은 240명 좀 되겠네요. 그러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한 240명의 클라이언트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그쵸? 만약에 맥시멈으로 채운다면요. 만약에 1대1이다 뭐 1 이면 뭐 최대 14, 그러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14명에서 240명까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미니멈 14에서 14 되는 기관은 잘 없을 거고 14에서 240명. 이게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기관이 있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240명을 관리해야 되는 기관이라면 30일로 뭐 이것저것 해서 20일이죠. 한 달에 뭐 5주 곱하기 20일이니까 20일 나눠도 얼마예요? 그럼 20일에 나누기 20이면 12예요. 그러면 하루에 12명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8시간 동안 다 빼고 한다는 거거든요? 시간당 1시간당 한 명이 넘어요. 그쵸? 얼마야? 12 나누기 8인가? 1.5명이네. 한 시간당 1.5명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총괄적으로 관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 지금 이 상황이면 한 명의 소셜 워커가 맥시멈 24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물론 이 240명은 다시 16명의 생활 지원사가 있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인 관리는 사회복지사가 할 거 아니에요. 서류 작업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예, 고민이긴 하고, 특화 서비스, 이게 정신건 멘탈 헬스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추가. 이때 사회복지사는 아마 멘탈 헬스를 전문하는 사회복지사의 가능성이 높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지금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금 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고, 어, 이게 앞으로 우리 몇 년을 책임질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다음 파트는 이제 주거복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런 돌봄 서비스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전의 어떤 서비스의 내용, 그다음 바뀐 서비스와의 차이, 그다음에 바뀐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의해 봤고요. 이 논의는 아직 정해진 논의나 확정된 논의나 검증된 논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명의 연구자로서 봤을 때, 이런 체계를 봤을 때 느끼는 우려점과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봤어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다 논문거리죠. 근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런 거 논문을 잘 안 쓰고 있는데, 아마 요 몇 년 안에 이런 관련된 논의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들이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상식만 갖고 있으셔도 충분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서 주거복지, 그 다음에 뭐 은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